이번 시간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에 출제된 과목별 최근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경향을 보면은 과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혀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답안 작성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내가 바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훈련과 어떤 공부의 어떤 패턴을 전환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의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과목별로, 교시별로, 또한 횟수별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열려고 할 때 폴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 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훈련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술사는 반드시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의 논문의 어떤 형식처럼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순서에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라는 것은 기하의 견해를 묻을 때는 우리가 결론을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본론에서 마무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이 결론에 관련된 것이 아닌 개요를 여러분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주어진 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개요를 쓰려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막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답안에 첨부를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숙달을 시키고자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조문의 내진 설계 시 해석 방법 종류와 허용 기준 및 적용 사유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진 발생안에 어떤 경향이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진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의 어떤 중요성이 있겠죠. 내진 설계의 중요성.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진에서도 그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요에서는 정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다양하게 많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그 다음에 지진의 어떤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개요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요를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타이틀이 돼서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기에 보면 해석 방법의 종류가 나와 있죠. 해석 방법의 종류, 허용 기준의 적용 사유. 그래서
그 부분이 타이틀이 되면 되겠고,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등가 정적 해석법이 있죠. 그래서 등가 정적 해석법. 자,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성과 그 다음에 장점이 있죠. 자, 이것의 적용성. 자, 등가 정적 해석법은 지진 하중을 일반적으로 저층의 정형 구조물에 대해서 등가 정적 수평 하중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층의 정형 구조물에 대해서 저층의 정형 구조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등가 정적 수평 하중으로 등가 정적 수평 하중이죠. 수평 하중으로 환산하여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은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해 계산된 지진 하중은 건물이 1차 진동 모드에 의해 주로 지배되는 저층의 구조물이거나 정형일 때는 신뢰성이 높고 고도의 내진 설계 기술이 없더라도 간단히 내진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상당히 해석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 방법이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길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계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고층이거나 비정형 구조일 때는 건물의 동적 특성이 1차 진동 모드들도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진동 주기가 짧은 저층의 건물인 경우에는 1차 진동 모드의 영향이 지배적이고 다른 진동 모드의 영향을 미비한 것이 보통이지만 기본 진동 주기가 긴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1차 진동 모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 나머지 진동 모드의 영향이 점점 커지므로 이들이 모두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더 정확한 건물의 거동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짧은 어떤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짧은 저층의 건물, 저층의 건물과 고층의 건물, 고층의 건물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적용 방법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한 건물의 구조가 비대칭이거나 질량과 강성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비정형 구조. 그 다음에 또한 뭐였습니까? 비정형 구조일 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 어떤 건물의 형태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미적 감각이라든가 또 외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의 형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들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적용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고 등가 정적 해석 시에 부적합성 보완에 따른 비경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고 고층이거나 비정형인 구조물일 때는 동적 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정형인 구조물일 때, 그 다음에 또한 구조물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고 고층이거나 비정형 구조물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동적 해석법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대부분의 각 나라들의 경제적 수준과 내진 설계 기술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절한 동적 해석법을 추가해 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해석법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적 해석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종류를 한번 보죠. 종류를. 종류. 그래서 여기선 종류가, 위에서는 이제 적용 방법 이런 것이 나왔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시간 이력 해석법이 있죠. 시간 이력 해석법이 있다. 자, 이 시간 이력 해석법은 구조문의 지진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동적 평형 방정식에 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진하중이 작용 시 동적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방정식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동적 특성과 가해지는 하중을 사용해서 임의 시간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간 해석은 다음과 같다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 메서드가 있고 시간 해석 방법에, 그 다음에 디렉터 인터그레이션 메서드가 있고, 이거는 비선형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니어 엑셀레이션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버리지 엑셀레이션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윌슨 세타 메서드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네트 마크 베타 메서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우리가 참고해서 쓰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노멀 모드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약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디렉트 인터그레이션 메서드. 그래서 DIM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니어 악셀레이션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LAM이 있고, 네 번째는 에버리지 악셀레이션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AAM이 있고, 여러분들이 쓸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약자가 여러 가지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윌슨 세타 메서드가 있다. 세타 메서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뉴 마크 베타 메서드가 있다. 뉴 마크 베타 메서드가 있다는 거. 종류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간 이력 해석법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모드 해석법이 있죠. 모드 해석법. 자, 모드 해석법. 이 모드 해석법은 뭡니까? 구조물의 진동 모드를 이용하여 응답을 산정하는 거다. 그래서 진동 모드를 이용해서 응답을 산정하는 것. 기계공학 분야에서도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계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드 해석은 주로 진동수 영역에서 구조물의 가장 중요한 동적 특성을 찾아내는 간역이고, 모드 세이프를 추적하는 방법과 모드 형상을 가지고 동적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 등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모드 해석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이죠.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이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뭡니까? 일전에 한 번 언급가 있는 다시 한번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은 다자 유도계 시스템을 단자 유도계 시스템의 복합체로서 가정하여 다자 유도계 시스템을, 자, 다자 유도계 시스템을 어떻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자 유도계 시스템으로
여기 복합초로 가정을 하여 미리 수치 적분 가정을 통해 준비된 임의주기 영역 범위 내의 최대 응답치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조합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단순화시켜가 다자유도계를 단자유도계로 해서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수치 적분 가정을 거치는 거죠. 수치 적분 가정을 거치고 준비된 임의주기 영역 범위 내 최대 응답치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용 방법과 같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또한 지진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는 사각나사의 자립 조건과 효율. 사각나사의 자립 조건과 그 다음에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죠. 거기에 사각나사의 경사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죠. 나사 역학이 나와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사각나사를 우리가 사각형으로 했다. 그래서 큰 힘을 전달할 때, 자, 개요. 사각나사는 우리가 큰 힘을 전달할 때 사용하죠. 큰 힘을 전달 시 사용하고 또한 이런 큰 힘을 전달하는 그런 나사의 종류는 사각나사가 있죠. 사각나사. 그 다음에 사다리꼴 나사가 있죠. 사다리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큰 힘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나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는 결국 우리가 기계가 운전 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나사의 어떤 본래의 어떤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동에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풀릴 수가 있겠죠. 풀림이 발생하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프링 아셔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할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진동이 있는 부분에는 그것이 풀리지 않도록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과 혹은 부품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개요를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각나사의 자립조건 2번은 사각나사의 자립조건과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사각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각나사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사가 이렇게 나 있겠죠. 이렇게 나 있겠죠. 그래서 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 여기에 어떤 그런 물체가 부하거린다면은 이 부분에 우리가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르는 힘 당기려는 힘 그걸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골지름을 뭐라 합니까? D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사의 예경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 역학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완피치를 잘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길이는 파이 D2가 되겠죠. 유효 직경 곱하기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 그 둘레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선각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P가 되겠고 이것은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각나사의 피치가 되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나사의 역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잴 때와 풀릴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다시 한번 또 그려야 되겠네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P라 그랬죠. P가 되겠고 이것이 Q라 그랬죠. Q.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P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P의 코사인 알파. 이것이 지금 여가 알파입니다.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Q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Q의 코사인 알파. Q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Q의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거는 P의 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알파. 이렇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나사를 잴 때고 나사를 풀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돼야 되겠죠. 이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바뀝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 나선각이 알파가 되겠고 또 여기에 이렇게 너트가 있다면은 풀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풀릴 때는 이와 같이 되겠죠. 이거는 P-가 되겠고 이거는 Q가 되겠죠. Q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죠? P-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Q가 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P의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되니까 Q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Q의 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나사면에 수직한 면이 나와 있는데 나사면에 수직한 면, 나사면에 수직한 면. 이거는 거기에 본 것처럼 나사면에 수직한 면은 이걸 보면 되겠죠. 나사면에 수직한 P의 사인 알파가 있고 P의 사인 알파가 있고 이거 수직한 면이죠. 나사면에 수직한 면. 이거에 되겠죠. 이거 P의 사인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Q의 코사인 알파가 있죠. Q의 코사인 알파가 수직한 거죠. 이거죠. 이거 수직한 거죠.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습니다. P와 관계된 것과 그 다음에 Q의 관계가 있다는 것.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사면에 평행한 힘은 어떻게 됩니까? P의 코사인과 그 다음에 Q의 사인이 있죠. 서로 반대죠. 이것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서로 반대죠. 그래서 부호가 P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Q의 사인 알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이 시작하는 순간을 한번 보죠. 운동이 시작하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밑에 이제 P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Q의 사인 알파는 이것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뮤의 P의 사인 알파 플러스 Q의 코사인 알파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P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Q의 사인 알파는 이것은 뮤의 마찰 계수가 되겠죠? P의 사인 알파 플러스 Q의 코사인 알파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뮤는 마찰 계수고 로는 탄젠트 로 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P의 관계로 끄집어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P라는 것은 1 마이너스 뮤의 탄젠트 알파 분의 그 다음에 뮤의 플러스 탄젠트 알파 여기다 Q를 곱해주면 되겠죠? 앞에 또한 이것은 다시 쓰면은 Q의 탄젠트 이거는 뭐죠?
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로 플러스 알파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뭡니까? 파이 d2분의 p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는 니드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대신에 다시 우리가 p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탄젠트 알파 대신에 파이 d2분의 p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파이 d2가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뮤 p 분의 그 다음에 뮤 파이 d2 그 다음에 플러스 p의 어떤 관계가 있다. 이것도 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부 다 중요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를 조일 때 회전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회전 토크가 나왔습니다. 회전 토크. 자, 회전 토크. 회전 토크는 어떻게 되죠? T는 뭐, 토크는 우리가 2분의 D2, 유효경에서 이루어나는 거죠? P의 관계가 있죠. 또한 이것은 P는 아까 얼마나 했죠? 이거였죠, 이거. 이것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D2, 그 다음에 Q의 탄젠트, 그 다음에 로 플러스 알파의 관계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이것과 또 연결시켜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여기 들어가도 되죠. 이 식이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사를 풀 때. 나사를 풀 때는 어떻게 되는가? 나사를 풀 때. 여기서 지금 이 마이너스 P 다시가 됐죠. 그래서 회전력 P 다시. 자, 회전력 P 다시는 어떻게 되는가? P 다시. P 다시 방향은 조일 때와 접선의 P와 반대 방향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P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P 다시는 결국 우리가 Q의 탄젠트, 그 다음에 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또한 P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P 다시는 똑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식이죠. 그래서 뮤의 D2 반대로 되겠죠. 뮤의 D2 그 다음에 플러스 뮤 P분의 그 다음에 뮤의 파이 D2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죠. 부호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전 토크. 회전 토크를 보죠. 회전 토크. 자, 회전 토크는 나사를 풀 때 회전 토크는 T 다시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것은 2분의 D2 유효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P 다시로 나타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두 식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사의 자립 조건. 이것이 중요하겠죠. 실제 문제에서 의미했던 거기 때문에 나사의 자립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자, 나사를 풀 때 나사 자립 조건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나사를 풀 때입니다. 나사를 풀 때. 자, 첫 번째는 P 다시가 0보다 크면은 나사부터 힘이 소요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로가 알파보다는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 다시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저절로 풀리는 거죠. 저절로 풀리고 로는 알파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P 다시가 0하고 같을 때. 이면은 저절로 풀리다 이무이짐에서 정의된다. 그래서 저절로 풀리다가 정지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로와 알파는 같은 어떤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사의 자립 조건, 스스로 풀리지 않는 조건은 어떤가? 스스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풀리지 않는 조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죠? P 다시가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된다. 또한 로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마찰각과 니드각에 대입하면은 뮤는 어떻게 됩니까? 뮤는 파이 D2분의 P보다는 크거나 같은 조건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각 나사의 자립 조건,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각 나사는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업기계설비에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 진동에서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자주 풀린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계 부품들은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